에너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, 저는 염현석입니다.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그래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면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네. 수 있는데, 일단은 그 맹그로브나 이제 그린 카본에 비해서 이 갯벌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식생이 없는 곳, 네. 비식생 갯벌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, 그 습지 아까 말씀드린 그건 이미 인정받았으니까 네. 그 습지가 없는, 그러니까 그냥 갯벌 가면 이렇게 맨땅처럼 보이는 네. 그거를 지금 인정받아야 되는. 네. 그러려면 그게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. 탄소를 오랫동안 격리하는 걸 밝혀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특정 지역이 아닌 갯벌이라면 네. 그냥 보편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걸 밝혀야 돼요. 이건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만 열심히 연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. 전 세계적으로 갯벌이 있는 국가에서 자기 나라 갯벌이 흡수량, 침정량이 얼마인지가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그 해양 보호 정책이라든가 네. 그런 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되고, 그다음에 뭐 유해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나타나면 안 된다. 뭐 이런 정도의 그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이 몇 가지 기준을 거의 다 지금 충족시켰다고 보고요. 그럼 일단 보편성, 예, 데이터화, 보편성은 안전성. 최근에 이제 그 리뷰 논문이 또 하나 나왔는데 전 세계 한 10여 개국의 네. 데이터가 다 한꺼번에 나오는 논문이 나왔어요. 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맹그로브나 이런 다른 염습지에 비해서는 비식성 갯벌 자체의 탄소 흡수 능력에 대한 보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그게 아주 최근에 네. 한 2, 3년 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. 이제 이게 돈이 되거든요. 그렇죠. 사람들이 안 밝히면. 거야. 갯벌도 되는구나. 네. 근데 사실은 그 갯벌 연구를 저희는 2017년부터 해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선두주자에 있었고요. 네. 그걸 국가적으로 밝힌 거 2019년.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전 세계 한 10여 개 국가들이 네. 다 이제 레포트를 한 거죠. 아. 그래서 지금은 갯벌 그러면 탄소 흡수 괜찮아. 그런데 이게 프로세스가 복잡해요.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드리면, 이게 국제를 인정을 해주는 기후변화 협약, IPCC. IPCC 협의체고, 네네. 그 협약 총회는 UNFCCC. 아. 거기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, 그 IPCC 산하에 과학위원회라고 있어요. 삽스타라고 있는데 거기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. 아. 거기는 국제적으로 아무튼 명성이 있는 그 과학자들이 쭉 한 10여 개국 과학자들이 포진해 있는데,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. 이거 인정을 해주자. 뭐 이걸 인정을 좀 어렵다. 예를 들면. 네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 과학자긴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러니까 그렇겠죠. IPCC 위원회, 그다음에 이 과학위원회, 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IPCC 산하에는 또 그 온실가스 통계를 담당하는 네. 또 다른 워킹 위원회가 그룹, 있어요. 네. 네, 워킹 그룹. 그러니까 4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TFI. 그래서 Task Force for Inventory라고 하는데, 그 전 세계의 온실가스 통계를 담당하는 그 인벤토리 그 관리하는 워킹 그룹이 있어요. 거기서 갯벌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. 이게 그러면 되게 그냥 복잡해요. 우리끼리 국가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절차가 과학적. 있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이게 순차적으로 돼야지 마지막에 의제가 상정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이제부터 그러면 갯벌 탄소 얼마야, 뭐 톤당 얼마 쳐가지고 우리 탄소 감세하자 크레딧 그렇게 만들어지는 근데 거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바뀌었는데 IPCC 의장이 한국인이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좀 아쉽네요. 그런 거 실명은 생각해보면. 말해도 되나요? 그쵸. 워낙 이회성 의장님. 네, 맞아요.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계실 때 우리가 좀 더 먼저 이 갯벌을 많이 이제 알리고, 네. 예를 들면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, 사실 그때는 논문이 없었어요. 너무-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, 사실 저는 갯벌 이렇게 뜰 줄 몰랐어요. 계속 갯벌을 엄청 오래 연구를 하셨다면. 제가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. 갯벌에서 이제 저서생물을 공부했어요. 네. 저서생물 무척추 동물, 갯지렁이, 뭐 지렁이, 육상의 지렁이는 올리고케타, 그 다음에 바다의 지렁이는 폴리케타라고 해요. 폴리는 많다는 뜻이죠. 네. 케타는 이제 세타예요. 가시가 많은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면은 이렇게 막 지렁이 네, 기어다니는데 매끈하잖아요. 네. 근데 바닷가에 가면 털이 엄청 많은 복스러운 지렁이가 아.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렁이,
그러니까 지렁이가 이제 규조를 먹고 살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조개나 뭐 고등이나 하는 이런 폐류 종류. 네. 그리고 새우 뭐 그다음에 갑각류. 걔 알죠? 옆으로 이렇게 네네. 기어다니는. 그게 아니에요. 앞으로도 기어다녀요, 걔는. 어쨌거나 앞으로만 기어다니는 개도 있고 뒤로만 기어다니는 개도 있고 개가 종류가 많거든요. 아무튼 많군요. 예, 우리나라 개벌은 개 천국이잖아요, 또. 어. 그래서 이런 것만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. 맨날 뭐 막힌다 뭐 그러다가 이제 오염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저는 생태학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염되고 뭐 요즘은 기후 변화 막 이러니까 네. 이 갯벌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이제 음.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탄소 원래 흡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왜 갯벌은 블루카본이 아니야?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화가 난 거죠. 그래서 갯벌을 열심히 공부해서 탄소 흡수 능력을 밝히고 이제 이 갯벌이 중심이 돼서 탄소 그 감축원으로 인정을 받는다. 네.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인정이 되면 네. 엄청난 거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흡수원이 이제 뭐 나무밖에 없잖아요 지금. 네. 근데 나무는 뭐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이제 나무나 뭐 육상에서 하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잠깐 제가 이제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. 네. 근데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천천히 자라요. 그렇죠. 네, 예. 사람이랑 비슷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네. 막 자라다가 이제 성장이 멈추잖아요. 네.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라다가 이게 멈춰요. 멈추진 않지만 천천히 자라요. 네. 처음에 나무 심어놓으면 금방 자라잖아요. 그렇죠. 근데 10년, 20년 돼봐요. 그러면 부피가 다 안 늘어나요. 음. 그 얘기 뭐냐면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.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 헌숲을 아시네요. 업고 새나무를 심는 것도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것보다 네. 다시 작은 나무 심어서 네. 흡수력 좋을 때 막 팽창하니까 그걸로 이제 하자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생각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. 뭐 룰루 CF라고 또 딱 치면 나오는데 네. 그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전체가 살림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나무가 그 흡수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나무가 팽창한다고 해서 흡수가 뭐 1대1로 대응해서 계속 그런 흡수를 할 거냐. 사실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지만 여전히 흡수하는 양은 많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이제 그 나무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작은 나무도 있을 수 있고. 그렇죠. 이끼가 또 네, 흡수할 수도 맞아요.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식물은 다 그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나무 군락은 이제 인정하고 어디 이제 부분은 또 인정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지 같은 것들도 뭐 인정이 되는 게 있고 네. 뭐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그린 카본을 또 이제 잘 가꾸고 보존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블루 카본 그리고 요즘에는 신규 탄소 흡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네. 저희가 이제 블루 카본 사업단인데 그 우리 사업단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. 폐류도 있고요. 아, 조개. 아, 조개. 예, 예. 조개가 탄산칼슘으로 이 껍데기 있는 거잖아요. 예. 열다 닫다 이런. 네. 근데 이게 탄산칼슘이면 그 안에 CO2가 이제 잡혀 있는 그쵸. 거죠. 그러니까 조개가 점점 커지죠. 그러면은 CO2가 점점 흡수돼서 탄산칼슘 이 석회암 같은 그런 네네. 것들이 이제 석회질의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럼 걔가 아주 장시간 동안 살거든요. 네. 막 대왕 조개 이런 거 막 100년도 살아요. 네.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다 인정해 주거든요.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다고 이제 했던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. 탄소 흡수라는 부분이나 네. 탄소 감축은 개념적으로 달라요. 아. 우리가 이제 흡수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 메커니즘 상태로 갯벌도 흡수하잖아요. 네. 근데 갯벌은 탄소 감축원일까요? 아닐까요?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아닐 것 같은데. 헷갈리죠. 아니라는 얘기죠. 왜냐? 음. 아직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. 아. 아직 국제사회에서 크레딧으로 마켓에서 교환할 수 있는 그쵸. 어떤 그런 인정되지 않은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죠. 그러니까 흡수 자체는 과학적인 거, 감축을 얘기할 때는 정책적인 부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다른 엄청나게 많은 흡수하는 동식물이 있잖아요 바다에. 네네. 좀 전에 말한 굴, 폐각, 이메페류 같은 거 네. 이런 거는 감축원이 아니에요. 흡수원은 맞아요. 음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륙붕 저서 퇴적물. 네. 그다음에 심지어 뭐 식물 플랑크톤을 막 이렇게 막 농축해가지고 바다에 묻으면 된다. 이건 엔지니어링 공법인데 이런 것도 감축원이 될 수 있다.
근데 이제 연구가 계속 되고 있고요.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합의죠. 사실은 우리가 뭐 2050 탄소 중립 정말 뭐 중요하고 네.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거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서로 인정해 줄 것 같아요. 아, 야, 이거 인정해서 했다고 치자. 그러면 그렇죠.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겠죠. 그 그렇게 정책적으로 예. 성과도 좀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네. 실제로 흡수도 하고 흡수원이기도 하니. 그러니까 어차피 흡수원인데 네. 왜 인정을 안 해주란 말이에요. 강대국들끼리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말이야. 니네들 있는 것만 하지 말고. 우리 것도 좀 인정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, 저는. 네. 그러면 그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들이 좀 있는 게 네. 요즘은 이런 우리 갯벌이 블루카본의 감축원으로서 네. 이제 나아가기 위해 뭐 네. 이거는 뭐 교수님 혼자 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유.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맞습니다. 움직임들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나요? 활발했어요. 예를 들면 갯벌, 그다음에 블루카본 이런 검색어 넣으면은 옛날에는 1년 동안 뭐 한 10건도 안 나오고 작년 올해 막 몇백 건, 몇천 건 막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. 그만큼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졌고요. 그리고 이제 반가운 거는 뭐 재작년에 우리가 어쨌거나 세계 자연유산이 됐잖아요. 갯벌이. 이제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한데 세계 자연유산이 뭐예요? 지켜야 돼요. 지켜야 되고 후손에 물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전 세계인이 하자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. 그동안 뭐 멋있는 마운틴에 뭐 유적지 뭐 이런 건 다 세계 자연유산 됐어요. 근데 갯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아데네하고 우리나라 갯벌 딱 두 개만 지금 세계 자연유산이란 말이에요. 그 아름답고 풍요롭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철새들 막 와가지고 아름답잖아요. 우리나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. 세계 자연유산,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이 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두 가지. 주관식이라서 좀 어려운데요. 제가 그냥 말씀을 네, 드리면 어렵습니다. 저도 모르겠습니다. 경관적인 우수성. 사실은 자연유산, 그다음에 뭐 세계유산 이렇게 되려면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. 네.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아름답고 보존해야겠다 느끼고 뭔가 필링이 와야 되니까.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철새.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철새 경로가 뭐 전 세계적으로 그쵸. 한 10개 가까이 돼요. 네. 그 중에서 시베리아에서 이제 호주로 가는 네. 이 우리 그러니까 북태평양에서 이렇게 쭉 오는 거.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는 그 유일한 그 경로인데요. 그게 없다. 우리나라 갯벌이 없다. 그럼 이 새들은 어디로 가죠? 바다에 떨어지겠네요. 그렇죠. 네, 바다에 떨어지거나 뭐 이제 뭐 딴 데로 가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 기착지로서 서해 갯벌의 역할이 상당히 높다.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그 경로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한다. 근데 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어필을 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청, 뭐 해양수산부 네. 뭐 등등 여러 이제 기관들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갯벌 해주세요. 세계 자연유산. 그래서 유네스코에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땅땅땅 찍어서 된 겁니다. 근데 그 기간이 무려 막 10년 걸렸어요. 근데 그러면-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철새 네. 엄청 중요하죠. 네. 근데 그 철새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까요? 에너지를 보충해야지 다시 날아갈 텐데 그렇죠. 뭐예요? 저소생물을 먹어야죠. 네. 갯벌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소 그쵸. 무척추 동물, 대형 갯지렁이. 무척, 갯지렁이 이런 거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막 이제 새가 막 와가지고 그쵸. 갯지렁이 탁 채취해가지고 먹는 거 보셨죠? 네. 근데 그 우리나라 해양생물 다양성이 제가 또 아까 최근에 정리했던 그 논문 엄청나다. 세계적으로 크다. 근데 네. 그 사실은 이제 빠져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해양생물 다양성 전체를 말하는 게 좋다. 네. 물론 철새도 우리를 거쳐가니까 우리 생물이죠. 근데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또 뭔가 자기 생물이겠죠. 네. 근데 우리 저소생물은 여기 사는 그쵸. 이 바닥에 사는 생물이니까 그 무척추 동물이 가진 엄청난 그 생물 다양성 그리고 그 기능, 그리고 그 가치를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네. 홍보를 해서 좀 아쉽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 서천구청 그다음에 이제 신안 그리고 네. 보령순천 이렇게 4군데 정도 뭐 네. 지역으로 하면 5군데가 먼저 정해졌어요. 네. 세계 자연유산으로. 네. 근데 갯벌이요.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서해안을 따라 쭉 이어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여기는 갯벌이고 그 다음 갯벌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쭉 그냥 조관들 따라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요. 네.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. 음. 이게 왜 되냐면은 서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강이 많잖아요. 네, 네. 강하구에 이제 퇴적물이 다 퍼지면서 우리나라 서해 갯벌이 한 7,000년 정도 이렇게 쌓였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이제 긴 거죠. 네.
근데 그러면 다른 갯벌도 네. 같이 고려가 돼야 됐다. 뭐 아, 강화도 아쉽다. 사실은 네. 제일 크죠. 강화도 네. 갯벌. 지금 남아 있는 갯벌 중에 유닛 그 지자체별로 봤을 때는 강화도가 제일 커요. 그리고 가로림만 뭐 그리고 단일 갯벌로는 네. 가장 크다란 얘기시군요. 맞습니다. 네. 면적으로 봤을 네, 때. 네. 그리고 뭐 남해안에도 많은 갯벌들이 있잖아요. 네, 네. 근데 요런 갯벌들이 전체가 다 좀 뭐 음. 전체는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갯벌들은 추가적으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겠다.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. 일단 세계 자연유산 지정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학계, 그다음에 뭐 정치권, 그다음에 네. 정부 행정 네. 이게 다 힘을 합쳐서 이제 블루카본과 감축원으로 인정받는 들어가야 되겠네요. 네. 아, 정말 오늘 갯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. 저의 짧은 지식으로 지구가 처음 탄생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다 바다에 들어가서 그게 뭐 생명의 시작이라고 뭐 얘기하는 네.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.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예전과 지금의 바다 탄소 흡수원으로서 뭐 이게 바다가 많다고 감축원으로 인정은 될 것 같지 않은데 네. 바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흡수 능력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보세요? 사실은 지금 우리가 CO2 흡수하고 뭐 배출하는 거 어떤 기준은 다 산업혁명 전 네. 그때와 이제 비교하는 거고 최근에 감축량을 논할 때는 가장 최근까지 많이 배출해 놓은 그 기점이에요. 뭐 우리가 뭐 NDC 얘기할 때도 뭐 2017년 대비, 2018년 네, 대비 네, 맞습니다. 그 감소. 사실 인간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잣대죠. 근데 바다는 뭐 지구는 계속 지나왔고 또 이산화탄소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급격하게 많아진 거죠. 최근 1, 200년 동안. 네.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줄여야지 최소한 우리가 그 지구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면서 잘 이렇게 보존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이상기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재난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 1.5도 딱 맞아요. 만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1.5도를 안 올리려면 얼만큼 줄여야 돼. 그게 계산이 다 돼서 2050년까지는 무조건 넷제로 해야 된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이제 시나리오별로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네. 나와 있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바다는 그냥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사실은 이런 흡수력도 지금처럼 계속 배출되고 오염시키고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면은 환경 용량, 캐링 커패시티. 그러니까 바다가 흡수할 수 있는 용량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거보다 익세스가 되면 당연히 배출이 되겠죠. 그럼 지구는 뜨거워지겠죠. 그럼 뜨거워지면은 뭐 어떻게 돼요? 막 기상이변 되고 그다음에 뭐 홍수 많이 나고 그러면은 뭐 해수면 올라오고 그렇죠. 그러면은 사람들 다 못 살아요. 지금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렇게 계속 가면은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, 뭐 부산 뭐 다 잠깁니다. 네. 예. 아주 심각합니다. 탄소 중립,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극복은 단순히 탄소만 줄여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그럼요. 그러니까 예. 진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면의 환경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첨언을 하자면 기후 위기 코로나 다음 경제 침체됐죠. 그 다음에 기후 위기 엄청난 이제 폭발적으로 문제인데 그 다음은 뭐냐 생물 다양성. 아, 그래서 최근에도 생물 다양성 협약 네, 그렇죠. 거기서 이제 합의를 했어요.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육상하고 바다 할 것 없이 우리 한 30% 정도는 보호구역으로 하자. 그래서 해양 보호구역도 앞으로 30%로 증가해요. 지금 몇 프로밖에 안 돼요. 2, 3%. 아,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하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공격적으로 이런 보호 운동도 더 해야 돼요. 면적도 늘려야 되고 생물 다양성 같은 것들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바다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. 유해 생물도 많고 뭐 아열대성 유입되고 뭐 생태계 뭐 교란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노력들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 김종성 교수님 모시고 기후 그리고 바다.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. 그래요? 그러면 잠깐. 아, 농담입니다. 시간이 참 금방 갔네요. 네, 지금 저희 한 40분? 네네네. 네, 이렇게 녹화를 한 것 같은데요. 예.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뭐 기후, 그다음에 바다, 생물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걸 조금 느꼈습니다.
당연히 그렇게 되면 불편할 것 같아요. 사는데 조금씩. 네. 근데 이 불편함을 넘어 이제 생존의 문제가 좀 걸려 있는 맞아요. 거잖아요.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. 어떻게 되든 좀 살아야지. 예. 좀 불편해도 예.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서로 좀 양보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생각해 보세요. 염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한 20년 전에 핸드폰 매일 보지 않았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우리 핸드폰 안 보면은 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. 그렇죠. 뭐 정신적으로 혼란되고 못 살 것 같고.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핸드폰 없던 시대, 저도 젊어요. 어렸을 때 핸드폰 안 썼어요. 네. 핸드폰 쓴 게 대학교 때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는데 네. 사실은 이래 문명의 이기죠. 계속 뭔가 좋은 맞아요. 게 생기면 익숙해지면 그것만 찾아요. 네. 근데 또 없어지잖아요. 그럼 또 괜찮아요. 또 없는 대로 또 살아요. 네, 사람은 진짜 적응을 잘해요. 네. 그냥 주는 대로 또 이렇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만약에 예전으로 좀 돌아가서 좀 네. 덜 쓰고 좀 덜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지금 너무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데 조금 자연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. 네. 네,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에너지 썰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환경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에너지와 환경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던 만큼 앞으로는 그 편함을 조금 불편함으로 바꾸더라도 생존율에 조금씩 감수를 해야 되는데요. 그 감내는 우리 혼자만을 위해서가, 그러니까 인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생물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. 오늘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